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이실의 조성철이라고 하고요. 네, 주상미 감독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또 끝까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네, 일어서시는 분 없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보신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보통 사실 좀 시간이 늦어서 좀 빠지시거나 나가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오늘은 정말 미동도 없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정말 이 영화를 다들 잘 보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분에서 좀 상영이 됐었는데요. 그때 사실 저도 이제 부산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폭풍우가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쳐서 그 광안대교도 통행 금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날 오전과 오후 이제 그 상영 GVD 다 취소가 됐었어요. 네, 감독님 가셨잖아요. 기어이 그 GV에 참석하신 감독님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 기획사 대표님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셨는데 저희가 어떤 그 홍보를 렌트해서 했었거든요. 밖에 뭐가 날아다녀, 간판이 쓰러지고 파편이 날아다녀.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폭풍우를 뚫고 오신 분들은 어떤 되게 리스크를 안고 이제 오셨는데 직원이 그냥 GV 상영 취소입니다 이러면 또 가셔야 되셨어요. 계속 태풍이 치는데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서 취소는 됐지만 전단이라도 드리고 사인이라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언제 이제 10월 31일 개봉이니까 극장에서 뵐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150분이 와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고 되게 찌질하게 눈물도 흘렸고 그럼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게 사실 일반 관객들과 첫 대면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하면서 저희 남편만 제 영화를 봤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첫 개봉하는 영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해서 근데 그 첫 경험이 누구나 중요하듯이 저에게 관객들과 만나는 이 영화가 그 첫 경험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 이제 올해 2018년에 좀 기억해둬야 될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게 봤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감동을 받는 순간들은 용산 참사라던가 또 밀양아리랑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면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은데 사실 제가 지금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끄럽게도 전혀 몰랐던 일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충격적으로 바로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참 부끄럽다,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러닝타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봤는데도 저는 한 3-4시간 되는 작품을 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니까.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 다큐에서도 나오듯이 어느 지인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자료를 받게 됐는데요. 그때가 2014년도였어요. 근데 폴란드 그게 나오는 욜란타 크리스바타라는 폴란드 전 국영 기자가 이제 쓴 소설 그 소설을 출판을 한국말로 할지 안 할지를 그 출판사에서 고려를 해야 할 정도로 이게 의미가 있고 귀중한 어떤 자료라는 것을 그 출판사 사장님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그럼 저한테 먼저 주세요. 제가 나중에 영화하게 되면 그때 출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져와서 이제 이걸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좀 모니터링을 했을 때 누가 그런 소재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피드백이.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 남한 전쟁부화가 그 중에 섞여 있을 거는 몰랐던 상황이고 북한 전쟁부화에 관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전쟁과 누가 관심을 가질까? 영화 관계자들, 제작자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꽃제비 영상을 보고 와 이제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거죠. 저는 40이 넘어서 분단의 현실을 처음으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그 꽃제비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에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부산에서 그 국경지역에. 네, 여러분 300만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되시나요? 그 2차 대전에서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때 학살당했잖아요. 그 숫자가 300만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3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1990년대 그걸 지나면서 이 사실이 한국에서 보도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팩트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일 내가 영국의 시민인데 프랑스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라고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그 인권을 중요시하는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물자나 식량을 공급해서 살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같은 민족인데 완전히 알지도 못했죠. 그런 팩트를.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차로 3-4시간 가면 되는 거리거든요. 굶어 죽은 사람들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이게 분단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비극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 가서 이제 분단 초기의 비극, 전쟁 고아들, 꽃제비도 고아고 얘네도 고아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좀 통으로 하나의 분단의 비극으로 시차는 있지만 과거와 오늘로 펼쳐지면서 이걸 영화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운명적인 나의 지금 시즌에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줄기라고 하면 이제 감독님과 이제 이송이라는 배우, 그러니까 그루터기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는 배우랑 함께 이제 폴란드로 가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송이라는 배우와 이제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그 같은 배우의 입장에서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우에게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이송이라는 배우는 자기가 겪은 어떤 상처라는 게 예술이고 뭐고 떠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입을 딱 닫아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좀 감독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답답했고요. 왜냐면 송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나리오에 좀 팁으로도 사용하고 싶었고 다큐를 또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아무래도 더 좋잖아요. 근데 갈수록 되게 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함부로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송이라는 친구, 많은 탈북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이 자본주의에 와서 이 친구들이 겪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탈북 청년들하고 교류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데 저 때만 해도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체제가 달라지면요, 그 유물론적 사회주의에서 살다가 자본주의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신세계인 거예요. 특히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홈쇼핑 중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신기한 물건이 많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써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북한에서 그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만의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돼요. 이게 자본주의에 자기가 적응하고 살고 싶은. 근데 과거에 본인이 겪은 상처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기억에서 아예 비워버리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자꾸 또 들추어내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거든요. 거기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수치심과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여서 누가 자기 과거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서 이게 참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건 저도 이제 유년 시절에 상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처음에 연극을 시작하면서 이게 드라마 세라피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상처 입은 역할 대부분의 캐릭터는 다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걸 다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이가 그런 경험을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걸 아예 그냥 단절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배우로서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배우는 굉장히 투명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뭐 추상미 감독님은 사실 뭐 예전에 배우로 굉장히 익숙하고 또 더군다나 또 저희 세대에게는 그 빨간 피터의 고백으로 워낙 유명하신 그 추성훈 배우의 따님이라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약간 아버님에 대한 기억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이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그 모노드라마 침팬지 역할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그 인기 한국 연극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작품을 남기셨는데 되게 재밌는 건 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무슨 예술에 관해서 그럼 아버지는 제가 배우를 하고 뭐 영화랑 이게 전혀 모르시죠. 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되게 그리워요. 특히 요즘 같이 대화를 하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근데 아버지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고 영화 광이셨어요. 그 당시에 상업영화, 독립영화 안 보시는 영화가 없었어요. 유럽 영화까지 뭐 장미 고다르 영화부터 정말 영화의 진정한 매니아셨거든요. 그리고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은 당시 70년대 말에 이제 유신 정권 때와 맞물려서 그 당시에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됐던 그 때였는데 이게 자유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던 학생들이 뭐 이 연극을 물밀듯이 극장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연극 공연할 때는 거리에 시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정도였다는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이분들은 시위를 하는 것과 이 연극을 보는 게 똑같은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그런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예술 작품 하나가 있으면 분노를 잠시 멈추고 성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고 이 당시에 문화적 주체가 이제 대학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국 강당을 돌면 지방 대학 강당을 돌면서 무료로 대학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시고 했던 열정 그리고 예술가가 뭐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도 작품을 만들어야겠지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를 치유하고 혹은 성찰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셔서 그런 것들이 일기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40이 넘은 이제 저한테 그런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되게 그런 거는 뭐 아버지의 DNA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옛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좋아했던 그 한국의 대표적인 정말 그 개성 넘치는 그 한 분이셔가지고. 편집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좀꽤 먹었어요. 저보다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간 피터국은 저 아기 때 있었던. 제가 이제 그 작품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워낙에 당시 TV에서도 꽤 많이 나오셨죠. 네. 달동네. 맞아요. 떡수이선 짝꿍.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울었어요, 저도. 어느 장면에서? 그냥 뭐 거의 많이 울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특히 그 폴란드 선생님들이 막 한국말로 할 때 사실은 그 슬픔나는 장면이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언어 같은 것들이 폴란드에 살면서 전혀 쓸 일이 없는데 수십 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화 찍는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슬프고 좀 얘기하면서도 좀 슬픈데요. 그럴 정도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감독님께서는 연출자이자 그 작품 속에 배우로서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건데 감독님은 저보다 더 이렇게 울컥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좀 찍는데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좀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그게 편집하면서 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편집해서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으면 관객이 안 울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송이를 많이 울리고 싶었어요. 그냥 억지로 울리는 건 아니지만 송이의 감정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저의 감정이 되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장면들 다 자르는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 장면도 나름 되게 진실된 장면인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잘라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어서 편집 때 계속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잘라냈고요. 그냥 저는 뭐 그거를 절제한다기보다 눈물이 나면 일단 많이 현장에서는 많이 정말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제 감정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좀 깊은 감동을 받는 순간들도 있는 그 한편으로 또 저는 이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이제 자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어떤 그 기생충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감동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그게 뭔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도 그런 자료들을 좀 접하셨을 때 되게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다 다루지 못한 그런 것 중에 좀 그래서 저기서 처음에는 설명이 완전히 될까라는 생각 우려도 했었는데 이 폴란드가 한국전에 의료진들을 보냈어요. 북한 하고 이제 사회주의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 쪽에 의료진을 보내서 이제 그 폴란드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한국 전쟁의 그 사상자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이제 아시아 한반도를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생충 지도가 그래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남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다 기생충 지도, 뭐 전염병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생충 지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저는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도 그런 리액션이 남아 있지만 되게 리액션이 애매모호했었던 게 제가 그거에 대한 충격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이거 시나리오 다 다시 써야 되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3부까지 나왔던 그루터기들의 시나리오가 3부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남한고아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쓴 시나리오가 이게 보통 수정이 아니라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야기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확장되고 저 폴란드의 땅끝마을인 푸아코비치 안에서 분단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당시엔 너무 황당했고요. 근데 보시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경우에는 그럼 이게 뭐 남한 정부의 잘못을 지금 드러내는 거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팩트입니다. 어떤 잘잘못 남한 정부가 나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팩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저는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군이 남아있을 때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고아들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한고아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의 신원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부모도 다 죽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누가 신원 파악을 했겠어요. 남한군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냥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송희 씨하고 이제 여정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신 뒤로는 좀 어떤 대화가 나누셨는지. 송이는 지금 되게 송이는 좋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부산 영화제 때도 저희가 이렇게 되게 작은 와이드 앵글이라는 부분에 출전해서 원래는 감독만 레드카펫을 밟고 이제 개막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부산 영화제 측에 웃겨가지고 송이한테 한번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송이랑 같이 레드카펫을 밟겠다 해서 예쁜 원피스도 선물해주고 둘이 같이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송이가 이제 되게 많이 감동하면서 막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이제 현빈과 장동건이 앞에 지나가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태풍을 뚫고 온 150명의 관객석에 앉아서 또 송이도 한마디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남한에서 살아가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나 봐요. 동대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영화과 애들이 되게 이제 새침대기고 워낙에 이제 예쁘고 잘난 애들이 많아서 송이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러고 사투리 좀 가르쳐줘. 막 이러고 네, 선배들도 되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냥 저 오늘 무대 인사하러 가는데 가 막 이러고 그래서 지금은 송이는 되게 많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저하고도 이제 어떤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동생이 됐어요. 저 송은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송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좋아하는 한국 영화들이랄까, 혹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 있잖아요. 뭐 공조라던가 네. 이런 류의 작품들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하네요. 송이는 우리 북한 여성들 되게 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남한 사람은 예의 때문에도 그러기는 하지만 말을 되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어쩔 때는 그 예의 바른 것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많잖아요. 북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돼요.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특히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송이도 뭐 너무 이상하다고 하죠. 맨날 저거 완전 다 잘못됐다 사투리. 북한 사람들 저렇지 않다. 그냥 대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송이가 그거는 편집해서 뺐는데 어떤 장면을 저희가 찍었었냐면 이 친구가 자꾸 저는 이제 뭐랄까 선배 배우로서 선배의 입장에서 지금 점점 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북한 역할이 있으면 무조건 오디션을 보고 북한 역할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되면 돼. 넌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투리를 싹 고쳐서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밝히지 않고 완전 남한 사람으로서 데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뺐거든요. 근데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생각이. 북한 영화들이 진짜 많아지니까 언니 나 정말 북한 역할로 캐릭터로 오디션 볼래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그렇게 바래요. 송이가 북한 역할 전문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초반에는 그걸로 연기력을 먼저 인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북한 영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저는 뭐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빠졌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 빼셨는지는 알겠는데 네. 보고 싶은 장면이긴 하네요. 네. 제가 뭐 질문 하나 두 개 더 드리고 네. 백서 질문 네.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 감독님이 송이라고 하는 배우랑 이렇게 실제로 그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같이 이제 폴란드로 여행을 떠나실 때는 뭐랄까 연출자로서의 어떤 추상임 혹은 그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추상임 또 배우로서의 추상임 이 서로 다른 이 세 개의 자아가 어떤 좀 그래도 폴란드를 갔다 오면 좀 어떤 답을 얻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가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행도 끝나시고 또 뭐 영화도 상영이 되고 또 이런 자리를 가지시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되시거나 한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약간 좀 정체불명? 저 스스로가 왜냐면 이제 감독을 처음 해보고 배우 생활도 사실 2008년도에 하고선 접었거든요. 그게 약간 한 10년 동안 배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체성은 그냥 지명이 엄마로서가 제일 자연스러운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영화를 편집하는 기간 그리고 상영 극장에 걸려서 어떤 관객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굉장히 베테랑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이슈가 얼마나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접점이 있을까? 내가 관심 있는 게 관객들도 관심을 가져줄까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극장에 올라가고 이제 반응들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관람객 평가가 너무 다들 좋으셔서 내가 관심 있고 마음 아프고 이런 소재가 보는 분들도 그게 진심이 전달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첫 경험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로서의 첫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늘 그 아버지의 이름 석자의 부담 때문에 잘해도 뭐 잘하면 누구 딸이니까 조금 하네, 끼가 좀 있네, 이런 거 못하면 왜 아버지는 그런데 너는 못해, 뭐 이런 부담 때문에 배우로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막 힘들었는데 감독으로서의 첫 경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앞으로 제 감독의 인생에 있어서 이 폴란드로 온 아이들의 경험, 부산영화제 경험들이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객석 질문 있으시면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네. 그 소재가 과거에 나왔던 독립영화하고 좀 다른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그런 내용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서 너무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영화가 한 3년 전에 나왔더라고 하면은 대박을 쳤을 건데 좀 타이밍이 좀 빨랐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단순하게 그 아픈 그 일부 그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주는 뭐 메시지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전쟁을 통해서 너무한 희생이 왔다는 거, 그런 메시지도 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전달 어려운 그런 문제도 또 따를 수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게 용기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나요, 처음에? 일단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3년 전은 이제 배급사도 붙지 못했을 상황이에요. 만약 3년 전에 했다면, 북한 전쟁과를 소재로 했다면 그 당시 시국으로서는 아예 그냥 올리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평화의 시기에 남북 교류가 있고 평화의 시기에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좀 오묘한 게, 그렇다고 100% 평화의 시기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또 어떤 탈북민들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지금 시기 적절하지 않나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 관계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 100%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0% 절망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상황이고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팩트는 팩트대로 봐야 되고, 하지만 북한을 품는 마음은 저희가 북한 아이들을 품었던 폴란드 선생님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건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탈북민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탈북민들 이런 존재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존재 사람들이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통일을 연습시켜주는 스파링 파트너 같은 대상들이 아닌가, 그리고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기도 하고, 폴란드 선생님도 그렇게 다른 인종을 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 탈북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어렵고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보도조차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자살한다라는 거는 그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좀 쉬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하고 또 관계를 맺고 탈북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다루고 싶었던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건 상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다 상처로 갔던 게,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그냥 선행이 아니었고요. 본인들의
전쟁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폴란드에 가서 들은 바로는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한국전보다 훨씬 더 처참한 전쟁을 겪으셨어요. 진짜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막 밟고 학교에 갈 정도로 유년 시절을. 그리고 독일이 나치에서 2차 대전 말미에 폴란드에 다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바르샤바의 3분의 2가 다 죽어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저분들은 그 눈앞에서 부모가 죽고 본인들이 고아였던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건 그냥 인간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이 뇌 구조까지도. 그래서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른이 아무리 되어도. 근데 그 8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본 거죠. 유재프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아이들이 검은 머리 까만 눈의 아이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구원받고 회복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잊을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혈육의 정을 느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데 그러면서 저분들의 상처가 저렇게 선하게 쓰일 수 있었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상처나 혹은 한국전 분단의 어떤 역사의 상처도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저는. 어떤 의미에선 통일로 가기 위해 너무 저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저희 어르신들도 설득하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상처에 대한 인식, 조명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처를 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진행 중에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제작 과정에서 제가 가지는 감독님한테 받는 그 의문점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아이들이었던 그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는 개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의 지금 어른이 될 그 아이들의 노인이 됐을 그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힌트나 또는 네. 어떤 소재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접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뭐 후속작처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네. 것에 대한 관심도 좀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게 제일 많이 사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루지 않았던 거는 선생님들이 계속 그리워하시잖아요. 그들의 생사와 행방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 공개를 하면 그 교사들의 눈물 흘리는 감정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저 선생님들이 북한 아이들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좀 북한을 같은 민족인 북한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인터뷰 때나 GV 때 제가 항상 말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일부는 굉장히 상당수가 북한의 엘리트층을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폴란드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45년 뒤에 대사가 되어서 폴란드에 가신 분, 영사가 되어서 가신 분, 교환 교수가 되어서 가시고 임기 끝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신 분 3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이제 시사회 하면서 부산 영화제 때 GV를 했는데 그때도 어떤 관객석에서 증언할 게 있다고 나오셨는데 탈북민이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영어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폴란드에 갔던 전쟁고아여서 명절 때마다 이제 고하니까 학생들이 찾아가서 떡 두드리고 그랬다는 얘기 증언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5일날 이제 시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케어하던 자매님 중에 하나가 탈북민인데 김일성 중앙학대학 나온 엘리트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북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에 갔던 전쟁고아 얘기해서 그분하고는 만나기로 했어요. 폴란드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SBS 방송에서 후속작을 제작하고 싶다고. 근데 생존자를 발견해야만 후속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리스트까지, 방송임이 되게 크더라고요. 국정원 리스트까지 뒤져가지고 한 명을 발견을 하셨는데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칠순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가슴 아팠던 건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아들이 먼저 사고로 죽고 그분도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한에서의 삶이 좀 녹록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폴란드로 이민 가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 이분한테는 고향이 폴란드구나. 그러니까 혈육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곳이 고향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슬픈 생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북한에 가면은, 근데 저는 유재프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왜 통일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의미가 생겼구나. 나 개인적인 의미가.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그런 의미가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지 이게 진짜 통일에 대한 갈망도 품을 수 있고 한다. 아무리 한민족 그런다고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얼마나 그게 어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생겼고요. 후속작은 방송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분께서 예, 까만 옷 입으신 우선은 굉장히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되게 평범한 30대로 그 배우 이송님이 말씀하신 이익을 따지면서 통일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계산적인 청년 중에 부끄럽지만 한 명인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통일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30대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GV 현장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쓸 때 꼭 같이 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알리거나 혹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배우로 활동하신 감독님의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감독님 배우로 활동하실 때 영상들을 본 게 없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독이 되셨구나 정도였는데, 앞으로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를 하는 한 사람의 팬의 마음으로 앞으로 향후 작품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렵네요. 사실 그거를 제가 카피를 제 의견이 반영돼서 상처와 사랑이 되다라고 한 거거든요. 홍보팀에서 제 의견을 100% 반영을 해주셨죠. 한 문장. 어려워. 네, 생각하시는 김에 제가 그 작품을 추천해드리면, 저는 이제 조상미 배우님의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3편 있는데요. 이제 생활의 발견, 그리고 이제 13살 수아, 미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미소 작품은 제가 박경희 감독님 미소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뭔가 좀 그 당시로 치면 좀 시대를 앞서간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미소 속의 그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정말 그 당시로서 저는 되게 획기적인, 혁신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소, 생활의 발견, 구할 수 있는 13살 수아, 미소 구할 수 있죠. DVD로. 그게 그 IPTV나 이런 데서는 아마 구할 수 있을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관계가 안 들었거든요. 몇 100명 봤을까요?
그 중에 한 분이셨다는 그 임순애 감독님이 또 PD를 맡으셨던 PD를 작품이기도 하죠. 하셨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진정한 팬이셨던. 네, 아직도 한 문장 생각 못하셨거든요. 그냥 한 문장은 직접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관객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상처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이 진짜가 되거든요. 그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탈북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막 삼포세대 뭐 헬조선 하잖아요. 물론 청년들의 상처 되게 깊죠. 근데 그들의 상처가 상대적인 것이라면 이 북한 청년들의 상처는 절대적인 상처거든요. 생존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북한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이들이 우리를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뭐 누굴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너무 풍족한데도 허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저들이 겪은 경험들을 듣고 있어보면 진짜 굉장히 전율을 느껴요. 어쩔 때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상처를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연결고리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이 역사의 상처 때문에 갈라섰지만 나중에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겪은 상처는 한국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언젠가는 이 전쟁의 상처를 공감하고 서로 끌어안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상처를 조명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이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 영화 그루터기들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들은 사뭇 다릅니다. 다큐하고는. 다큐는 선생님들 위주로 갔다는 거긴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겪는 성장 영화,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 안에는 우리가 겪는 사춘기적인 어떤 그런 섬세한 성장도 있지만 역사의 상처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그 민족의 정체성, 모든 정체성이 새롭게 길러지고 변화되는 시기를 저 안에서 겪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의 상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너무나 많은 좋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싶고 모성이라는 어떤 이슈를 계속 좀 파고들고 싶고요. 그런데 어떡하지? 돈이 많이 들어서 한국 근현대 사람이 최소한 50억은 이상은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작게 봐도 그렇죠. 진짜 조언 좀 아무래도 좀 해주세요. 시대 제한의 무게가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뭐 잘 해결되려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책임하게. 예,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뭐 시간에서 한두 분 정도 하면 예. 그 구루터기들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 근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요. 되게 놀라운 거는 여기선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치유했던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당시. 근데 그게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시극이 있는데 뭐 영국의 섹스피어라고 할 수 있는 미츠비키에비치라는 폴란드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판타데우시라는 햄릿 같은 작품을 말하자면 썼어요. 근데 캐릭터가 있고 그거를 뭐 섹스피어 극처럼 낭독하면서 하는 건데 그 연극을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외우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분단 시절에 폴란드 분단이 3번 있었거든요. 분단 시절에 쓰여진 시극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여 그러나 내가 너를 같은 혈육인데 피를 흘리게 했구나 막 이런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외우다시피 아이들한테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그 인식을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상처, 전쟁의 상처를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치유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음악으로는 만돌린을 가르치는데 쇼팽의 곡인데 쇼팽도 망명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으로 쓴 곡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하고 역사가 너무 비슷해요. 신기하다시피 비슷한데 그 비슷한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교육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워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극영화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극영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약장서. 네, 그럼 그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번쩍 드시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 영락교회 소속 국제학교라는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었던 울타리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너무 감동받았고 또는 그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도 보면은 그런 상처들이 사실은 이제 사그라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이제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질감이랑 동질감. 이질감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는 것 같고 동질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 이제 예전에 말을 하자면 이제 6.25 때 전쟁 얘기도 많이들 해주시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 번은 나이 드신 분을 만났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전쟁 얘기를 하시면서 막 이제 자기가 그때 고생을 했다 이제 상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얘기였지만 듣는 순간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한 2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북에 있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전쟁 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죽었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 상처가 단순히 남한이나 북한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가 사랑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설시설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표현 잘하시죠. 네.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보세요. 단체로 관람도 많이 하시고 대한학교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확실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서 많이 우시는데 전 좀 걱정했었거든요. 학생들의 경우에 특별히 이게 좀 더 상책이나 아픈 곳을 찌르거나 이런 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다 되게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할아버지 그 얘기가 저 너무 와닿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작품도 보고, 뭐 작품 이제 배우로 나오신 것도 보고, 또 이제 지난번에 또 다른 인터뷰 진행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게 단지 그 연출자로서 혹은 그 속에 이제 배우로서 이게 소재적으로 혹은 뭐 그냥 아이템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안으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정말 이제 빠져들어서 깊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대리처럼 이렇게 이 이야기 자체를 끌어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작품을 너무 잘 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정말 이 작품은 뭐 극영화 다큐멘터리 경계 이런 것도 뭐 넘어서서 또 그리고 뭐 이런 소재적인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요즘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대 꼭 봐야 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랑과 인류에 관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감사는 안 하셔도 되니까. 앞으로 영화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평을 신의 10일에 잘 실어주시면.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본격적인 지구를 하는 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처음 이렇게 2주가 지나고선 해본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오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너무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앞으로 정말 좋은 영화 계속 만들고 우리 지명이 우리 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김원민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까 북한 입장해주는 사진 한번 가시죠.